안녕하세요. 드라마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납치, 암살 위험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 납치될 뻔, 암살될 뻔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의 납치 행각, 중국에서 자주 벌어졌는데요. 이번에 한국인을 납치하려던 북한 공작원들이 중국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모른 척하던 중국 당국이 북한 공작원을 체포한 까닭,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정무특보이자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 발언으로 여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 속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 편하시죠? 예, 윤상현 정무특보 얘기 우리 언론에서는 김무성 불가론으로까지 비춰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까지 보니까 한 너댓 개 신문에서 사설에서까지 막 윤상현 특보 막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예.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예. 자기 선거 고민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정무특보로서 이제 다른 임무가 있는데 만약에 윤 의원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인데 하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예, 근데 워낙 친박의 핵심이다 보니까. 그러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저 북경에서 들어오고 계시더군요. 제가 오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는 최근에 직접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전혀 없다. 나의 개인적인 신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윤상현 의원이 말씀을 안 하더라도 이 비슷한 얘기를 누군가가 했었어야 할 겁니다. 누군가가 했었어야 됐다. 예. 그 말씀은 특보님이 말씀하신 윤상현 의원 발언이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 왜 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현재는 한 사람이 독주하는 형국 아닙니까? 예. 이게 계속 간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많은 사람이 나와야만 판이 벌어지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보면 김무성 대표 혼자가 뛰는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혼자 100m 뛰면 그 실력도 많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객관적으로 보자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환경이 좀 바꿔졌죠. 처음에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김무성 대표가 가지는 그 이상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여야가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안 하면 역선택이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지는 원래의 그 정신, 효과가 훼손되기 때문에 바꿔진 현상에 대해서 대화를 소위 반대파 이런 사람하고도 대화를 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태도가 조금 늦었어요, 반응이. 근데 특보님 말씀대로 하면 논리적으로 다 맞죠. 뭐 혼자 달리면 안 된다, 누가 더 있어야 된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 심지어는 윤상현 특보가 굉장히 친분이 있는 김성태 의원도 뭔가 비판을 했습니다. 단어 그대로만 해석할 수 없는 속내가 좀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보시죠. 들어봤습니다. 윤 특보가 혹시 술이 취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맨정신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그 자체가 궁금할 정도로, 정말 이게, 아무 실익이 없는. 좀 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아무 실익이 없는데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특보님이 방금 말씀하신 나는 의미가 있다.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말이다라는 것과는 배치됩니다. 그렇죠. 저 김성태 의원의 말씀 중에도 지금 잘려서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하면 대통령의 레임덕만 계속될 뿐이다 하는 말도 사실은 부적절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임기가 곧 겨우 반환점을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붐이 너무 지나치게 일어나면 좀 정부 시끄럽게 되고 현재 또 아시다시피 4대 개혁 문제가 있잖아요. 4대 개혁 문제 가지고 지금 교육 문제, 노동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노동 문제에서는 김대현 위원장이 절묘한 나름대로 흔들었죠. 아이고 저 야당의 윤수미
의원까지도 은수미 의원. 예. 김대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그랬고 예, 예. 또 이걸 높이 평가해서 지금 러시아에 초청받아서 갑니다. 어떻게 노사정을 잘 조정하느냐. 나름대로 그 높게 평가하고 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노총이 양보해 준 걸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체제가 많이 잡혀가는데 갑자기 요 얘기가 나와가지고 추석 전국을 좀 흔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다. 대통령은 보세요. 예. 제가 뭐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서구라파의 국가 원수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추석에 해당되는 생스기빙이나 예. 크리스마스에 국가 업무를 위해서 외국에 여행 가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좀 추석에 우리는 놀러 가서 산소에서 성묘할 때 대통령이 일부러 미국 가시지 않아요. 대통령이니까 뭐 또 일이 있으시면 가셔야죠. 아니, 그러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문제의 분위기를 조금 흔드는 것이 좀 아쉽다 하는 아쉽다. 느낌이 있죠. 근데, 그리고 또 예. 뭐, 지금 이번 추석이 재수가 좋게 태풍이 안 왔어요. 예, 예. 그러나 이제 비가 좀 적어가지고 저 강원도 저 고산지대에서는 가뭄이 좀 있고. 가뭄이 예, 예, 들어가지고 그 배추가 썩어버리고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모처럼 풍년을 구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고 신용도 많이 올라갔고 국가 신용도도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하부 구조가 단단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좋은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에 너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끌시끌하니까. 아니, 그런데 그 시끌시끌하게 만든 게 윤상현 특보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윤상현 특보가 예. 김무성 대표를 좀 견제하려는 또는 다른 후보를 또 뭐 이렇게 후보군을 다양하게 하려는 또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얘기를 묻고 싶은 이게 자충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예, 자충수 저는 자충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자충수가 않고,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무특보의 기능과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과 그 사이가 줄을 긋기 참 애매합니다. 애매하긴 예. 하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딜리버리 하는 것을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하고 좀 붙였으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텐데 하다 예. 보니까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통령의 뜻은 혹시 실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윤상현 특보가 예. 윤상현 정무특보가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건 아닌데 알아서 대통령 속마음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 한 거지는 않았을까요?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는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대통령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속마음을 읽어서 했을 수는 예. 있다. 예.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 문제 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겁니다. 예.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부담스러워 하시고 지금 또 그렇다 커멘트를 하시면 곤란하고 하니까 일단 그 해프닝으로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프닝으로 어차피 김무성 대표에게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인재 의원도 있고 정운택 예. 의원도 있고 뭐 예. 최경환 의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와서 복작복작 해가지고 대선에 판을 벌려야만 되는 판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끄집어냈다고 해서 왜 그 김무성 흔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냥 요새 김무성 씨가 조금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 예, 얘기는 그렇죠. 합니다만은 예, 예. 선의로 해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의로 해석을 해야죠. 그런데 예.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된 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하셨어요. 예. 뭐 영남과 충청에 있고 내년 되면 사선되는 분들도 있다. 딱 보니까 최경환 부총리예요. 최경환 부총리 아니냐, 지목한 거 아니냐. 최경환 부총리하고 윤석열 의원이 친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 지금 이제 대충 우리나라의 대선 구도가 경상남도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메이저 후보가 4명 내지 5명이 전부 경상남도. 예, 부산 경남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아닌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에 있어서 경상북도 출신 최경환 의원도 나왔을 거고 또 충청도 대박론이 있으니까 충청도에 뭐 정우 있고 뭐 이런 여러 분 것도 계시죠. 나오고 그럴 예. 수 있고 이인재 의원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 선의로 이 판을 만들자 하는 생각이지 김무성을 잡아야 하겠다 하는 걸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직설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방금 특보님 그런 예. 말씀하셨는데 예. 선의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선의가 선의로 전해지지 않는 그런 저희가 CG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에게 우리나라 권력 실세 누구냐? 정치부 이제 100명이 물었더니 1등이 비서관입니다. 1개. 정무성 비서관. 예. 그리고 최경환, 그다음에 이재만, 안봉근.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지목되어 온 과거 논란이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오래 모셨던 이게 비서들이 우리나라 총리, 뭐 고관 대작들을 다 물리치고 실세라고 이렇게 인식받는 이것은 뭔가 원인 제공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집권자의 물리적 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가까이 있을수록 실세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 사람 중에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하나 끼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것이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를 늘 취재하는 기자들이 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대통령을 제외한 넘버 2, 2등은 예, 정호성 비서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정호성 부서실장이 예. 실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실세인 건 사실이다. 사실인데 예. 그러나 지난번 세 사람이 그 주변에 포진돼 있던 것과 달리 예. 혼자가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지혜롭게 청와대 안살림을 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정호성 부실장이 실세다라는 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나쁘게 왜 봐야 합니까? 예. 좋게 봐야지. 아니 실세하려면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이 실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죠. 그거 예. 청와대 구조 아시죠? 본관하고 이게 떨어져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우리 이병기 실장은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 예. 뭐 국정원 문제, 외교통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예. 따지고 이제 그 청와대 내부의 안살림은 정호성 부속실장이 하고 예. 그래서 그것이 다 그 결과적으로는 이병기 실장이 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화하면 다 이병기 실장한테 보고하라 한다고 전화가 잘 안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새 그 또 통일 문제 때문에 시끌벅적하죠. 예, 예, 그 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그 전에 대통령 얘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가끔 저희 방송에서 나왔는데 예. 대통령께서 청년펀드 하시는 바람에 월급 20%를 이렇게 기부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장관이 이런 분들이 나도 내야 되냐, 나 부양가족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11조 10%만 내는데 예. 교회 10%도 많다고 하는데 20%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알아서 좀 10%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최근에 또 고무적인 것은 어떤 육군 대장을 제가 접촉했는데 예, 예. 그분이 연금 받는 돈에서 1%를 예. 통일 기금으로 내는 그 아이들 쫙 이렇게 퍼쳐가지고 예, 예. 전 예비군 예. 장사병에게 그런 운동을 벌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추석 같은데 돌아와서 가난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20% 내면 부담 느껴가지고 20% 내는 사람도 있고 10% 내는 사람도 아니 있고. 특보님도 대통령 직영구에서 보좌하시는 분인데 특보님도 그러면 대통령 20% 내셨는데 좀 예.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 활동비를 받지 않는 걸로 돼 그렇죠. 있습니다. 공식을 안 받지만 어쨌든 뭔가를 뭐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내야죠. 내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얼마 내실지는 나중에 저희가 물어볼 때좀 곤란하고 홍보특보 맡으신 7개월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 특별히 건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건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비교적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꾸준히 보고서를 올리고 예. 또 보고서에 대해 즉각 이제 그 가부를 판단해 주시고 예. 그래서 VIP께서 내 보고서를 가자마자 바로 보시는구나 예. 이렇게 느껴지고 제가 여기서 뭐 하나 해명해야 할 게 있는데 해명 좀 하십시오. 예, 그러면. 예. 지난번에 제가 그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예. 그 다음에 그쪽에서 업무상의 이유 때문에 부속실을 바로 올려라 하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가 정호성 실장 쪽으로 그걸 보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 지금도 막 3인방이 막 청와대를 판친다 이러고 그걸 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 대통령이 빨리 올라가게 하고 예, 또 예, 거기에는 알겠습니다. 혹시 정무수석실에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무조건 뜯어버립니다. 그런 것이지 업무는 대단히 효율적으로 합니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 특보님은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뭐 소통이 너무 잘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실제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됩니다. 잘 되고요. 예, 예. 우리 저는 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안타깝다.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예를 들면 제가 이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보십시오. 예. 보겠습니다. 이제 예. 제가 어디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뭡니까? 예. 이게 이제 중국의 7인 상무위원
이게 중국의 7명 예, 권력자들, 권력자들입니다. 예. 근데 이 뒤에 그림이 만리장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추장성도라고 하는데 예. 이제 중국의 리더십은 만리장성과 같이 중국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결이고, 예. 저쪽은 에어포스 원 미국이네요. 에어포스 원인데 이제 대통령을 상징하는 건데 예. 리퍼블리칸 캔디데이트들이 이제 그 공화당. 이제 예. 디베이트 하는 건데 예. 우리 대통령은 어떤 상징을 뒤에다 배경에 둘까? 우리 대통령은 뭐 안보 외교 잘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금강산을 배경으로 하면 어떨까? 우리 대통령은 금강산을 배경으로, 예. 그래서 뭐 그리운 금강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짐작컨대 예. 2년 후에 임기를 끝마치고 나시면 통일운동을 계속 하시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에 예. 운동하실 거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백마고지역을 지나서 경원성 그 복원을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예, 이게 우선, 유라시아 이니시아티브와 통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에서 실은 그 화물이 그걸 통해서 나선 핫산으로 가서 울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파리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이 부산이 소위 유라시아의 시발점도 되고 종착역도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쪽에 일본에서 이걸 연결시키려고 난리 법석할 겁니다. 해저 터널. 그러면 그 북한을 통과하는 그 철로에는 펜스를 쫙 울타리를 쳐가지고 예. 이 사람들의 안보는 보호해주고 그런 마음도 있겠네요. 들어가면서 돈은 받아먹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개발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막 북한에서 무슨 원자력 위원회 위원장이 폭탄 예, 그 부분 다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는 핵실험보다도 오히려 지금 영변의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냉각탑도 없고 그래서 북한에서 최악의 방사능이 누출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저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저는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허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허세가 많다. 예. 허세가 많고 지금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모든 것이 압력을 다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 대통령이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서 적어도 북한의 핵을 핸들하는데 책임지고 좀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저쪽에 미국으로 가서 오바마나 미국의 대통령 결과적으로 핵을 불용하겠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때려버리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강원 양면 공세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풀어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포를 놓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추석에 핵폭탄 던질 거라고 겁내지 마시고 또 우리 유엔에 가서 UNDP에 가서 연설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연설. 그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추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제부터 남조선이 네 임무를 말해 주겠어. 북한이 중국 연변에서 한국인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사실을 동아일보 단독 기사로 전해지면서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실 분은 한국 내에서 납치와 암살 위협을 경험한 분입니다.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어쨌든 북한 정찰 총국이 중국에서 한국인을 납치하려다가 중국 당국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까? 활동하는 게 납치조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북한의 3대 정보 조직이 있습니다. 3대 정보 조직. 그러니까 통일전선부가 있고, 국가안전보위부가 있고, 이제 정찰청국이 있는데, 2011년까지 국가안전보위부 류경 부부장이 국가안전보위부 주도로 이제 중국에서 소위 납치, 암살 이걸 주도했는데, 2011년도에 류경 부부장이 처형 나갑니다. 북한 내부에서. 그래서 보위부가 상당히 위축이 되면서 중국 내에서 활동하던 이 정보 조직이 다 이제 삭제가 되는데, 마침 이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위 김정일이 대남 압박을 하기 위해서 통전부 중심의 대남 공작을 정찰총국으로 옮겨갑니다. 정찰총국으로? 그래서
이 정찰 천국 안에 35실 작전부, 정찰국 예. 이런 소위 파괴 암살 뭐 이런 전투원들을 대고 이제 영입을 하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약간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정찰 천국이 2011년 이후부터 중국 내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소위 아주 정교한 요원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중국 내의 깡패나 뭐 이런 이 불량배들을 포섭해가지고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 납치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95년도에 안승훈 목사가 이제 납치가 됐고 보위부에 의해서 예. 또 2000년도에는 이제 김동식 목사가 납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09년도에 류경 부부장이 주도해서 러라린 윤아리 기자 아시죠? 예, 예, 미국인 예. 기자 2명.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을 이제 국경으로 유인해서 북한으로 납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실수해서 북한에 간 거로 돼 있지만 실제로 국가안전보위부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납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이제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소위 공화국 용칭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계기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납치 잘해가지고 정상회담도 하고. 이걸 기획한 게 국가안전보위부가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국가안전보위부의 류경 부부장이 아주 탁월한 기획력과 이 추진력을 통해서 보위부 주도를 해왔는데 이 류경이 죽으면서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난 거죠. 박살이 났다. 예, 그래서 예. 아마 지금은 정찰청국 청국에서 이번에도 체포된 납치조도 정찰청국 소속이다. 근데 우리 강 대표님께서도 아니 뭐 중국에서야 북한과 가까우니까 납치자는 활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니 대한민국에 사시면서도 암살 이렇게 위협을 당하셨다. 실제로 강 대표님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우리나라 검찰에 체포된 적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황당엽 선생을 모시고 북한 민주화위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황당엽 위원장이 위원장을 하시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예. 이 정찰청국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은 황당엽 선생님을 암살하려고 왔죠. 예. 근데 그분을 워낙에 한 12명이 이제 경호를 하다 보니까 예.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황당엽 선생을 죽이지 못하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저라도 죽여라. 강 대표님이라도 죽여라.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근무를 하던 사무실을 다 파악을 했고, 이제 아마 이제 이 한국에 와 있는 약간 깡패들한테 돈을 줘서 살해하면 또 추가 자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상당히 놀랐죠 그때. 아니 근데 본인이 나를 암살하려는 사람이 체포가 됐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았더라면 불안했을 텐데요.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혹시 뭐 이렇게 납치라든가 암살에 대한 부담,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정찰 천국이 지금 김영철 주도로 지금 아주 거대한 조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 보니까 국가안전보위부가 약간 경쟁 관계에 돌입했는데 이제 뭐 좀 굵직한 누군가를 좀 뭐 암살을 하든지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파견을 하는 것 같아요. 파견을 한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남한 내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에 북한의 어떤 납치조라든가 암살조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당연히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 이한영 씨를 이제 암살할 때 그때는 이제 노동당 대외연락부에서 아주 정교하게 임무를 받은 훈련된 이 공작원이 침투해서 정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들어와서 쏴 죽이고 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찰청국은 아주 거대한 조직이 됐는데 운영할 이제 외화가 이제 딸리는 거죠. 돈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에 공작 임무를 받고 나오게 되면 바로 공작에 투입되지 못하고 일단은 외화벌이를 한 다음에 돈을 벌어서 이제 공작을 하는 거죠. 한국에 와서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암살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찰청국 요원들이 중국에 와서 자꾸 말썽을 일으킨 게 뭐냐면 돈 벌기가 쉬운 마약을 자꾸 거래합니다. 이번에 맞아. 강 대표님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보니까 관련된 것들이 마약 조직과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도가 높은 마약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들을 이제 팔면서 이제 공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범죄에 이제 연루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중국 연변에서 체포된 이 공작원들이 단순한 한국인 납치라기보다는 이제 마약 범죄 또 중국인 납치까지도 저는 포함됐다고 봐요. 이번에 한국인을 납치한 이 북한 공작원들이 그렇죠. 뭐 다른 범죄와 마약에도 다 연루가 돼 있을 것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인 납치한다는 징후는 사실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의 정찰청국이나 국가안전보위부의 아주 주적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국정원만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국가안전부나 소위 공안 조직 여기와 연계된 북한 내부의 스파이들을 아주 두려워하기 때문에 중국 간첩, 한국 간첩,
선교사들 이 세 개의 부류가 이제 북한의 보위부에 타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한국인들만 납치하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뭐 중국의 스파이나 뭐 여러 가지 선교사 같은 이런 분들 예, 예. 다 이제 감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을 아마 이제 납치를 하거나 뭔가 암살하려고 예. 시도를 했던 것 근데 같습니다. 선교사들은 왜? 뭐 좋은 일 하겠다는 선교사들은 왜 납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 체제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기독교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위험하다. 예. 왜냐하면 예. 북한의 김일성주의, 뭐 김일성 우상 숭배는 기독교의 결의와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김일성이 우상화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 기독교가 유입이 되게 되면 소위 김일성의 우상 숭배가 붕괴되게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그 김일성의 우상 숭배와 기독교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아, 기독교를 가장 주적으로 지금 보는 거죠. 김일성이 하나님인데 예. 또 다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선교사들이 가장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납치되면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납치된 사람들 북한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국정원의 지령을 받고 10여 년간 집역에 벌린 북 최고 지도부와 관련한 자료 시도 활동은 국가 정치 테러로 행위로 가장 엄중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북에 정식으로 사죄합니다. 주요 간부들의 머리칼이나 손톱, 커피잔, 담배꽁초, DNA 자료까지 수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북의 유저 달러 수집 문제는 국정원의 김 과장뿐만 아니고 국정원 요원 박도 저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구입하라는 지시를 주었습니다. 예, 경민대 강명도 교수님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예. 지금 방금 보셨듯이 우리나라에서 납치돼 가서 북한에 간 사람들이 한국의 국정원의 공작을 자기가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원래는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도 납치하고 또 선교사 아닌 사람들도 납치해가지고 예.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간첩을 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와서 활동하고 뭐 정보를 캐나는 국정원의 간첩을 잡았다고. 어떤 사람 아마 노동자 농민을 잡아다 가지고라도 시키잖아요 저렇게. 너 간첩질했다고 하라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저분이 예, 지금 김국기 저분이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 활동했던 분인데 지금 북에 가서 북에 협박을 당해서 저렇게 거짓 실토를 하고 있다는 어쩔 거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가버리면 다 저렇게 간첩으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동식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예. 이번엔 탈북자들을 70명을 이제 북한에 들여갔는데 예. 이게 아주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도왔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끌려가서는 국정원의 간첩으로 몰아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안전보위부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 이걸 부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예. 지금 이번에 납치된 그 한국인 2명은 그 국가안전보위부가 아니라 이제 경찰청국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잡아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잡아갔다. 예, 그래서 아마 뭐 중국의 뭐 선양이나 이런 그 중부 도시 그 내륙이 아니고 그 국경으로 유인해다가 이제 쉽게 납치를 하는 거죠. 예, 납치를 한다. 예.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예전에 한국이 납치할 때는 마대자루에 사람을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렇게 납치를 했다. 뭐 그런 시절도 있었나 봅니다. 예, 그때도 뭐 약을 먹이든지 약을 마취시켜가지고든지 예. 아니면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마취 안 시키면 뭐 보통 소리치면 안 되니까 예. 마취시키고 자갈 물려가지고 마대 써서 그거 가능한 것은 연변지대 두만강 압록강 국경지대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예. 심양이라든가 북경에서 납치하는 사람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납치한 걸 보면 유인 작전을 하는 거죠. 너 연변에 너 친척 나와 있는데 가서 만나자. 예. 만나자. 그 전화 통화하게 해줘요. 근데 거기 실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뭐 해령이나 이쪽 북한 땅에서 전화가 되거든. 그럼 나 여기 나와 있는데 오빠 좀 만나자. 이러면 거기 가잖아요. 또 안 가겠다고 하면 너희 그럼 동생, 너희 부모 다 죽인다. 정치범 정색 할 수 있다. 어떻게 할래? 예. 갈래 안 갈래? 이런 협박 유인해가지고 납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아니 근데 강명도 교수님도 최근에 강명도 교수 뭐 체포, 뭐 암살조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이야기가 돌아 이번에도 뭐 이제 그 체포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북한에서 하는 것은 체포, 파괴, 테러, 이게 정보 공작이거든요. 예. 비밀을 뻗었고 그다음에 납치.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작 임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을 유인해 가지고 다 데려가진 않지만 다시 거기서 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들여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체포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국경, 자기 국가처럼, 자기 나라처럼 활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북한에서. 심지어 연변에 가면 이 김일성 배지 달한 이거 초상회장, 김일성, 김정일 몰이 있는 이 초상 휘장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변에. 유경 호텔이라는 것은 호텔까지 차려놓고 거기서 아직도 본부가 돼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그전에는 지금은 이제 좀 중국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체포됐다는 것까지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전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중국 공안이 북한의 이 종찰청국의 공작원들을 체포했다는 이런 뉴스도 전혀 안 나왔거든요. 오히려 협조하고 탈북자들, 북한에서 먹기 살기 힘들어가지고 탈북엔 탈북민들을 체포해가지고 넘기는데 협조했던 것이 안전부 공안원들 그러니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도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그 불법으로 활동하는, 불법으로 납치하고 테러하고 암살하는, 암살도 했습니다, 실제로. 단동에서 그 목사 한 분이 독침 맞아서 살해되지 강호빈 않았습니까? 목사라고 아, 이제 강호빈 목사가 근데 그분이 암살된 우리 여기 와서 보니까 시체를 부검해 보니까 그 독침이 여기에 공작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강철한 씨나 뭐 박상학 씨를 독살하려고 했던 독침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공작원이. 그 독침하고 똑같다는 거죠. 아, 중격 연변에서 우리나라 목사님을 찔러서 죽였던 그 독침이 예. 강 대표님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암살조가 준비했던 그 독침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였다. 여기 와서 암살 활동을 하려고 예. 준비해서 체포됐던 사람들이 독침과 똑같은 것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은 이런 걸 계속 숨겨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왜 중국이 그동안에는 북한의 정찰청국 활동을 납치 테러 봐주다가 이번엔 왜 갑자기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북한 공작원을 체포한 겁니까? 그 지금까지 북한의 공작 부서가 그 한국인만 납치한 것이 아니라 예. 중국인도 수백 명을 납치를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중국은 인권 문제가 워낙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이제 공개적으로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더 이상 북한의 공작 이 요원들이 예. 중국 내에서 활동을 허용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예. 아마 번복이 삼아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본보기 삼아 잡았다. 우리 이번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중 예. 관계가 이제 급격히 가까워지고 북한이 지금 아예 목릴부리잖아요. 예. 중국의 고유한 뒷동산이라 같은 북한 땅에서 옛날에 핵무기가 없을 땐 사주 친선 관계가 가깝고 뭐 서로 북중 관계가 좋았지 않습니까? 일대는 안전했는데 이 한국과도 분단된 상황에서 미국이 압록강이나 두만강까지 올라가는 걸 막아줬잖아, 실제로 북한이. 예, 그러니까 예. 조용히 지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핵을 3번이나 실험했고 또다시 4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대륙간 탄도 일반 미사일도 아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가장한 이제 인공위성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시험 발사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되면 가장 곤란한 게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나. 이번에는 중국이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4차 핵실험을 하면 가만히 두고 보지만 않겠다는 걸 아마 보내주지 않냐. 예, 그러니까 2005년 이전까지 소위 북중 간의 정보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면서 이 북한 당국이 핵실험 정보를 중국에 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정보를 주게 되면 중국이 그 정보를 미국에게 준다. 그러니까 중국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북한도 중국을 믿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안전부가 북한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보위부가 이 중국의 그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화교 100명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북중 간의 정보전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예. 감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서로 어떤 그 자국의 이 정보 행위에 대해서 예. 처벌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정보 분야에서도 북중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예, 예. 무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그 독침이라는 것도 그냥 일반 뭐 주사기다 꽂아는 게 독침을 쏠 수 있는 무기거든요. 무기화급으로 돼 있는데 이런 무기를 가지고 또 소형 권총을 가지고 북한 중국은 이제 압록강 두만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든지 무기가 반입이 되잖아요. 예, 그럼 예. 이걸 가지고 불법으로 활동하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 중국이 눈 감아줬다면 이제는 더 이상 눈 감아주지 말고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중국 전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작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납치, 테러, 암살을 자행하고 있는지 중국이 한번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배후에는 북한 내의 권력 투쟁, 또 입장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좀 힘들어져서 예. 김정은에게 납치 공적을 만들기 위해서 납치 활동을 벌이다가 뭔가 잘못됐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008년 이후에 그 노동당 공작 부서가 이제 약간 좀 정리가 되면서 예, 소위 그 노동당 35실 작전부 예, 예. 이게 이제 정찰총국으로 이송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주로 테러, 뭐 암살, 파괴 예. 이걸 할 수 있는 전투 요원들 전부 다 이제 그 정찰총국 산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 덩치는 커졌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위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네 뭐 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요즘에는 아마 이제 보위부가 약간 잠잠한 틈을 아마 활용을 해서 저 김영철이 상당히 오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한번 보시죠. 이게 네. 북한에 김정은이가 있고, 소위 말하는 납치, 암살, 뭐 도청 이런 첩보 활동을 하는 게 국가안전보위부가 있고,
정찰 총국이 있는데 최근에 김원홍이 안전보위부장이 김정은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북한 권력 2인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 하고 있었는데 김영철이 뭔가 수세에 몰리니까 이번에 납치를 통해서 김정은에게부터 충성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지금 그 경찰청이 상당히 비대해졌거든요. 북한 내외에 있던 당중앙인의 사모총사라고 불렸던 통일전선사업 하나 내놓고 나머지 예. 작전부, 대정보조사부를 비롯한 사회문화부 이런 모든 부서들이 전톤들을 양성하고 전톤들을 파견하는 당중앙인에 있던 부서들을 몽땅 경찰청국에 집중시켜가지고 김영철이가 상당히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대장 아닙니까? 예. 대장 인민무력부장도 대장인데 경찰청국장이 대장이면 이게 상당히 비대해졌다는 걸 말하는데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그 많은 전투연락서들을 다 장악하고 거기서 훈련시켜서 들여보내는데 오히려 김영철이가 하는 것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걸 못 봤어요. 실패했어요. 우리나라 들어왔던 것도 대위 2명이 황정수 선생 암살을 왔다 체포됐지 않습니까? 예. 탈북민은 가장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 체포됐잖아요. 예. 이게 바로 경찰성국 소속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아마 또 김원익보다 수세에 몰리게 되고 또 이번에 목함지뢰 사건도 해가지고 큰 성과를 못 냈잖아요. 수세에 몰리고 하니까 또 이제 경쟁적으로 아마 뭐인가 일을 벌려가지고 뭐 간첩을 하나 잡았다. 일반 시민을 잡아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 우리 한국 국민을 잡아가지고 이자처럼 선교사 김국기나 최충길처럼 잡아다가 간첩을 잡아갔다고 포장시켜서 김정은한테 보고하면 김정은한테 이 사람은 간첩 아니다고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가짜를 내가 만들었으면 이렇게 보고하는 거 아니죠. 진짜 간첩 잡았다고 보고하게 자백서를 그렇게 쓰게 해놓고 김정은한테 이거 진짜 잡았습니다. 보고하면 자기가 평가받고 표창받기 때문에 어떤 간첩이 아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간다는 거죠. 연이어서 이를테면 그런 활동을 애는 쓰는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김영철 이 사람의 운명이 걱정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역시 다종화된 우리 세계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이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려면 대표로 풍지박산내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던 김영철 북한 정찰 총국장 지금 숙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번 실패를 하고 이번에 중국 연변에서 한국인을 납치하려던 것도 오히려 실패해서 중국 당국에 붙잡히고 숙청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목함지뢰 사건 때문에 이 목함지뢰를 좀 이렇게 한국제라고 표현하지 않게 북한제라고 표현하지 않게 묻어있어야 되는데 뻔한 북한제를 갖다 묻어놓고 또 이제 확성기를 달게 했기 때문에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엄청난 피해를 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을 김정은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국가안전보위부 김원홍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장성택을 처형하기로 김정은이 결심을 했을 때 모든 부서가 반대했는데 보위부만 찬성을 했다는 거죠. 아, 김원홍이 있는 보위부만? 그래서 보위부밖에 믿을 데가 없다. 절대 신임을 지금 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김영철과 이제 김원홍 간에 이제 소위 김정은에게 충성 경쟁을 좀 과도하게 지금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김영철이가 약간 좀 치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밀하지가 못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숙청돼가지고 지금 쫓겨났다는 말도 있고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은 예전에 그 35호실에서 납치하고 이런 조도 있었고 과거에 북한 35호 노동 35호실에서 영화계 인사죠. 최은희 신상옥 감독도 납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35실이 대정보조사부에서 갈라져가지고 35실로 해가지고 전문 테러 납치하는 걸 35실로 주관했는데 그 35실도 지금은 다 경찰청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35실까지도 테러 납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경찰청으로 들어갔고 김영철이한테 다 맡겼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당중앙인에 있던 사회문화부, 작전부, 35실과 같은 이것들을 몽땅 다 경찰청국에다가 집합시켜가지고 김영철이를 계급을 대장으로 달아서 많이 신임을 했는데 성과가 없다. 성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철환 대표 이야기했듯이 사실 그 전에 충성을 다 아무리 자기는 충성한다고 하지만 김정은이가 열받으면 총살하는 거야 그냥. 그 신뢰가 있잖아요. 현영철이. 이자 이런 말을 바로 한 달 전에 러시아에 가서 그 안보 회의인가 그 국방장관으로 가서 인민무력부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금년도 3월 달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핵보유국으로서 우리는 그 철퇴를 내리겠다고 절대 핵을 철폐 안 하고 우리에게 맞서는 자들은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핵으로 보복 타격하겠다는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꼭 총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눈밖에 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최은희 신상옥 감독을 납치했을 당시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상동을 유혹하자면 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을 유인하려면 어떻게 되냐? 최은희 선생을 먼저 납치를 해놓으면 신상옥 감독도 올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납치가 됐습니다. 북에 있을 때 신상옥 감독 아셨습니까? 잘 알죠. 북에 있을 때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당시가 지금 북한의 소위 대남 공작의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남 공작 전성시대. 예, 그러니까 대외연락부 35호 작전부가 그 한국인 납치만 한 게 아니고요. 예. 일본에서 납치를 엄청나게 또 해왔습니다. 바다 건너가서. 예. 또 중국인도 납치해오고. 그러니까 저 당시는 무차별 납치가 하나 유행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저게 이제 뭐 북한의 소위 김정일의 업적이기도 하지만 예. 저게 지금 북한 지도부의 발목을 잡고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좀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 두 사람은 북한에서 대접은 잘 받았나요? 어떻게 납치를 해와가지고 나름대로 김정일이 좋아했던 사람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은희 씨는 몰라도 최은희 씨는 뭐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신상옥 씨는 3년인가 감옥에 갔다 나왔고. 아, 납치를 그러니까 일반 해와서. 감옥은 아니지만 예. 왜냐하면 김정일이 말을 안 들으니까 3년 동안 있다가 처음부터 3년 동안 있은 건 아니고 초대소에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내가 납치됐다는 걸 알고 도망칩니다. 초대소에서. 도망쳤다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었던 거예요. 신상옥 감독은 도망쳤다가 다시 체포됐어요. 신의주 쪽으로 와서 중국으로 넘어오려고 이제 했다가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길들이기. 그 숭오리 교화소에다가 잠깐 집어넣습니다. 아, 교화소예요? 예, 그래서 제가 신 감독을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신 감독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숭오리 교화소가 맞습니다. 어디 교화소요? 숭오리 그 정치범 수용소. 아, 평안남 수용소. 평양시 그 군도 당시에는 북한에서 가장 열악한 수용소였는데 예. 일반 정치범하고 똑같이 생활한 건 아니고요. 예. 그걸 보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네가 말을 안 들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길들이기 한다. 그러니까 도망쳤다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 그 감옥에 좀 있다가 나와가지고 김정일한테 충성을 한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고 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다시 탈출한 거죠. 우리 두 분 북에 계실 때는 저 두 분이 진짜 북한이 좋아서 들어온 줄 아셨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이 만든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했기 때문에 신 감독은 이제 북한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도망을 쳐버리니까 많은 북한의 영화인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 그 당시에. 예. 그때 한때 유행이 어떤 거였냐면 신필름 영화 촬영소하고 따로 만들어졌거든요. 북한에서요? 그러니까 신필름 영화 촬영소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아주 불이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서로 여기 들어가려고요. 북한 내에서. 그렇죠. 네. 그만큼 신 감독을 상당히 이제 우대해주고 거기에 돈도 많이 지원해주고 해외 나가서 촬영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던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일이 좋아하는 여배우에서 신 감독이 좋아하는 여배우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시임을 줬는데 이게 뭐 탈출하다 보니까 다시 또 다 바뀐 거죠 또. 예. 아무튼 지금은 어찌됐건 북한 내 권력 구도를 볼 때는 김원홍이 굉장히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원홍이도 약간 빌려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런 이제 납치 행각도 벌이고 김정은한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가려운 데를 굵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원홍이나 경찰청국장인 이 김용철이 같은 사람들은 결사각오를 가지고 뭔가 일을 만들어내서 김정은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또 시기적으로 왜 지금 납치하다 체포되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북한에서 우리 이번에 목함지대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무슨 압박이냐. 미사일 발사 실험과 바로 뭡니까? 핵실험하겠다고 공공연히 했는데 이런 우리 일반 시민 한국 사람을 또 납치에다 갖다 놓고 우리는 핵실험하게 되는 그걸 빌미를 삼기 위해서 또 미사일 실험 빌미를 삼기 위해서 첩보, 간첩, 파괴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남조선 당국이라는 걸 또 선전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이런 되는, 사람들이 자꾸 필요한 거죠. 지금 김원홍이 근데 상당히 이제 김정은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화면을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죠. 예.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조직부국장으로 사업하는 김원홍입니다. 그냥 들여보내자니까 여러분? 예, 저도 그냥 들여보내진 못하겠습니다. 같은 심정입니다. 예. 아버님 한 번만 믿고 내 심장을 주는 북한에서 부부가 저렇게 나와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저렇게 권력을 누리고 있고 신임을 받는 이유는 나름대로 정보, 첩보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잘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김원홍이가 왜 저렇게 신임을 받나 하면 저 김원홍이의 그 할아버지가 그 만경대, 그러니까 소위 김일성이 탄생한 만경대에서 순사를 했습니다. 외종 때 일본 순사를 했는데 그 순사를 하면서 김일성의 가족을 잘 돌봐줬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김일성의 가문은 이제 그 인민내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안전 보위부까지 쭉 오면서 소위 김씨 가문을 보위하는 하나의 어떤 아이콘처럼 돼 있다 보니까 절대 신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 근데 납치하는 사람들이 위세조가 있고
납치조가 있다면서요? 암살조, 위세조, 납치조 뭐가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인 납치해서 북한을 데려가는 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 테러, 암살하는 조가 있고, 그 다음에 흡수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을 흡수해가지고 다시 이제 공작 임무를 줘가지고 한국에 침투시키는 조가, 이게 4개 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은 이한영 씨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한영 씨 피살은 결국은 누구의 소행으로 추측을 하셨습니까? 그걸 이제 대연락부 공작원에 의해서 예. 아주 정교하게 훈련받고 두뇌가 아주 뛰어난 예. 이런 최정예 공작원이 이제 파견돼서 예. 정교하게 이제 총으로 가격하고 이제 탈출을 했는데 아주 정말 북한 공작 역사에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죠. 예, 그런 케이스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죽은 다음에 거기다 민족 반역자는 지구국까지 처단한다는 그것까지 써놓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성공한 공작이다. 예. 저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공화국 영웅칭을 받았는데 예. 거기에 있던 같이 그걸 본 사람이 한국에 또 마지막에 탈출해가지고 탈북을 해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특수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겠네요. 예. 대체적으로 암살 테러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전투연락소라는 곳 아니면 또 예. 김정일 정치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미 훈련을 받고 또 전투연락소에서 다시 암살 테러 파괴와 같은 이런 훈련들을 몇 년 동안씩 받는 겁니다. 예. 아무튼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못 하시겠지만 우리 남한에서 활동 중인 뭐 체포, 암살, 납치 이런 쪽에 활동하는 북한의 공작원 또는 공작원에 포섭된 사람들은 몇 명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의 공작원들이 남쪽에 와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정치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고 사상이 바뀌어버린다. 예. 예. 또 과거와는 달리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침투하는 것보다 이제 한국에서 있는 소위 깡패 조직, 종북 조직 예. 이런 사람들과 연계해서 마약 팔고 뭐 돈벌이를 시키면서 이제 그런 이제 암살을 시키는 이런 형식으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굳이 동남아 규모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뭐 우리 황자임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한 5만 명 정도가 이 잠복적 간첩들이 있었다. 이게 언제 때냐면 50년도 이후에 60년도,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여기 위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국에서 월북했던 한국 국민들이 월북했던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58년도, 60년대까지만 해도 다시 한국으로 진입시킨 사람들, 파견한 사람들이 이게 잠복조인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 나이는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봐도 한 80은 훨씬 다 넘었어요. 예. 그러면 그걸 자기 아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아들들이 그걸 받아 먹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건 후지부지 됐다고 보고 피스톤식으로 또 탈북자들을 위장시키든지 아니면 피스톤이라는 게 뭐냐면 잠수함 타고 들어와서 이제 이한영 씨처럼 총격을 가하고 암살하고 다시 넘어가는 이런 그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작원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요. 최정예 훈련을 받고 이제 공작원이 됐는데 탈북자를 죽이러 가라고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난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했냐. 그래서 아마 직접 파견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아마 이제 국내에 정착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불량 조직들을 약간 활용을 해서 돈 벌게 시키면서 이제 테러를 사주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걱정입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직접 활동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서 포섭된 불량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마약에 또 한국인을 납치 암살을 한다. 더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정원이라든가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입니다. 신문이 조금 생겼죠? 네. 네, 15대 최연소 국회의원, 30대의 최연소 시장, 서울시장 후보까지 민주당의 미래로 불리던 한때 참 잘 나갔던 정치인이 무려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조금 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치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복권 이후 캐논남마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기자회견 하고 오셨죠? 네. 예, 기자회견 했던 잠시 볼까요? 오늘 어떤 기자회견 몇 시쯤 하셨죠? 2시에 했는데 지금 저기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민주당에서 새로운 시작 위원회라는 뭐 전권 수행 기구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야권 재창조에 관련한 일을
이제 맡기로 됐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한때 너무나 화려한 정치 신인 총하셨는데 스타 정치인이셨는데 그러면 정계를 복귀하시려면 굳이 따지면 제1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가셔야 되는데 국회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원외 이름만 어찌 보면 과한 표현입니다만 민주당으로 그렇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오는데 세정전에 잘 아는 의원 한 분이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야권이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야권이 재창조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애쓰셨던 분들이 예. 민주당이라는 당명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표 당명 아닙니까? 뭐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모든 민주당이 많이 있죠. 예. 1955년 이후에 민주당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떤 민주정당의 이름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명이든 마당이든 그런 걸 다 내놓고 기득권 없이 야권이 재창조되는데 좀 쓰이고 싶다. 또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이걸 좀 어떻게 좀 만드는데 좀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제가 아직 입당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입당을 안 해도 그냥 시민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름이 직함이 민주당 새로운 시작위원회 의장이신데 여기서 민주당은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그 민주당이 있을 그렇죠. 테고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거대한 큰 틀에서의 민주당 다 포괄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거대한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 공교롭게도 1955년에 민주당이 창당된 날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오늘 보니까 이제 민주당도 60주년 기념을 했고, 그러니까 마포에 그다음에 새정년도 60주년 기념을 했는데 엄격히 따지자면 야당사에서 60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60년을 쭉 이어받았다고 얘기할 만한 정당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유신 시대 때도 끊어졌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를 만드실 때도 그 이전의 정당과 법률적으로는 끊어졌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다들 그걸 승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고 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치적 거목도 한 명 없는데 이게 무슨 역할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 기득권이 없는 것이 오히려 저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거목은 지금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는 그 원외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정년대는 거목이 있습니까? 야권의 거목이 없는 거죠. 문재인 대표는 거목이 안 되나요? 그래서 거목이 나오기 전에 거목들이 자라날 수 있는 당 자체가 지금 벌써 열린우리당 이후에 한 10년째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을 원칙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신당 창당을 얘기하고 있고 또 선언했건 시도하시는 박준영 지사, 또 박주선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이번에 활동하시기로 한 그 원외 민주당을 응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분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좀 있으셨나요? 뭐 응원이라는 게 아마 그 얼마 전 심포지움에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큰 역할을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덕담들을 하신 거고요. 사실은 지금 새정년조차도 당명을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많죠.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은 옛날에 당대표 경선 때 공약이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대한 최소한 이름만 놓고 볼 때도 향수랄까 애정은 다 있는 것이죠. 물론 박준영 지사나 박주선 의원 같은 분은 특별히 이제 그분들은 지금 야권의 신당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권의 신당 또는 새로운 세력의 결집에 민주당이 함께하거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친노당으로 갔다는 겁니까? 아까도 어떤 기자분이 여쭤보시던데 저는 이게 뭐 친노 비노의 문제를 뛰어넘는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사실 열린우리당이라는 것은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과거 새천년 민주당이 그 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사실은 야당사에서 보면 일종의 이것은 과오였다라고 이미 하나의 역사로 정리가 돼버린 열린우리당 창당은 과오였다. 그렇게 인정하지요.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당원을 경시하는 정당이고 또 일종의
관념적 진보라고 할까요? 예. 또 잘못된 강남 좌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노선이라든가 조직이 다 잘못된 거였었는데 예, 당원을 경시하고 잘못된 강남 지난 좌파. 10년 동안 사실은 야당의 역사는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열린우리당의 과오를 극복하려는 역사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잃어버린 10년이 된 것인데 최근의 모습이 새정년이 가장 그 극복해야 할 열린우리당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노선이라든가 지도부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최근에 뭐 혁신한 얘기도 나오지만 과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열린우리당의 문제였던 당원을 경시하는 그러니까 당원 주권의 원칙을 고민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안 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제 얘기라기보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다. 한때 동교동계의 막내로 불리셨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독 김인석 전 의원님을 예뻐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특별히 이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교동계에서 특별히 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보통 어떤 계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계보에 속해서 뭐 공천을 받았다, 도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학생운동 출신으로 하면서 그냥 뭐 특별한 계보 상관없이 시작을 했던 케이스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새천년 민주당 창당 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총재직을 물러나시고 나서 당이 어려웠을 때 국민 경선을 만든다든가 좀 까다로운 작업들을 제가 했고 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막 거창하게 특별히 뭐 DJ께서 예뻐하신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셨네요. DJ는 산이고 노무현은 불이다. 산과 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달리 표현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는 항공모함 정치죠. 이렇게 큰 방향을 보면서 큰 틀을 잡고 서서히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에 비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는 어떻게 보면 격정적으로 이 오름에 대한 질주를 하는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과 쾌속선의 차이인가요? 쾌속선이라기보다는 글쎄요. 물과 불이 또는 뭐 이렇게 산과 불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기도 했고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성향, 사고하는 방법이 김대중 대통령님과 많이 제 스스로 좀 그런 그쪽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서거하시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제가 책을 보면서 이 양반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다른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스타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당시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이제 당내 대권 후보 경선 당시에 노무현이 아닌 정몽준을 선택하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뭐 사실 노무현이냐 정몽준이냐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단일화를 위한 선택이었고요. 마지막까지도 사실 돌아가신 김근태 선배님 등 공산 선배님들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결국은 굴러굴러 제가 이제 그 정몽준을 매게 됐는데 이렇게 오래 고생할 줄 알았으면 안 했겠죠. 노무현 캠프 가셨으면 지금 어찌 보면 승승장구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꼭 그렇진 않고 원래는 할 뻔했죠. 그 당시에 이해찬 선배께서 기획을 함께 맡아서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원래 아예 서울시장 떨어지고 나서 대선에 관여를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단일화가 무산이 되면서 아예 대선이 그냥 해보나 마나 하는 것이 되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여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뛰어들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 방금 서울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그러니까 이렇게 붙었습니다. 30 몇 살이었죠 그때가? 38. 38세 때 38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후보와 붙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다가 어떻게 야권 후보가 되셔서 그런 일이 그러게요. 그때 사실은 집권당의 서울시장 후보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게 참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지금 후보 당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38의 나이에 집권당 서울시장 후보로 이명박 당시 후보와 경쟁을 했습니다. 혹시
좀 너무 빨리 상처받은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빨랐죠. 그리고 처음부터 꼭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예. 이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그때는 여론조사에서 제가 나가야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좀 앞서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결과는 졌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재신 투표도 강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친노 비노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계셨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시면서 늘 예를 들어 비주류의 크기, 규모에 상관없이 끌어안는 정치를 하셨고,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거 후보 단일화 과정 이런 걸 놓고 봐도 좀 불리하다 싶어도 그냥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정말 불리한 걸 그냥 과감하게 수용해서 돌파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새정년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불리한 걸 수용하지도 않고 쭉 큰 방향으로 가지도 않는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0주년 행사를 하고 민주당이 적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님들은 명함에 민주당, SNS에 민주당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옛날 명함을 안 바꿔서 그렇겠죠. 옛날 명함을 안 바꿨다.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명 개정을 뭐 민주당으로 하네, 새정치민주당으로 하네,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당원을 중시하고 당원 주권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어떤 잔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당명이든 60주년을 어떻게 하든 혁신안을 어떻게 하든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품격 있게 근본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마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비선거권도 생기셨고 다음 총선 출마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꼭 다음 총선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총선 나갈 생각은 없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짧게 일부에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야권 내에서 과거 운동권 출신의 강경 운동권 출신들이 극복돼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출신이시잖아요. 제가 가끔 농담처럼 작년 때 누구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소위 얘기하는 486 또는 친노. 그러니까 그것은 꼭 뭐 486 친노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들이 볼 때 중심 무대에 있었는데 특별히 일을 못한 것 같다.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했는데 뭐 했지? 이렇다면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좀 새로운 얼굴들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정치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스타가 되신 분들도 본인이 그동안 성과가 없다면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표현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